나는 어젯밤 다시 그 저택에 갔다. 꿈속에서 나는 합정동 50층 창가에 서 있었고 서울의 불빛이 발 아래 깔려 있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내 얼굴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나를 보고 있는 얼굴.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2017년 3월 21일 새벽 3시 47분. 이해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핸드폰 화면에 탐정님이라고 뜬 발신자 이름을 보며 안경을 더듬어 썼다.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네, 탐정님. 강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낮고 짧고 건조했다. 그가 이런 목소리를 쓸 때는 현장에 시신이 있을 때뿐이다. 국과수에서 4년을 일한 내가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톤이었다. 애나 씨, 경기도 양평, 팔당댐 상류 2km 지점. 올 수 있어요? 30분이면 갑니다. 서두르지 마요. 길이 어두우니까. 그는 늘 그랬다. 급한 상황에서도 내 안전을 먼저 말했다. 나는 그 말끝에 실린 온기를 모른 척하며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 내가 검은색 벤츠 S클래스를 몰고 양평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직전의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다. 팔당댐 상류의 갈대밭 사이로 경찰 차량 3대의 경광등이 돌아가고 있었고 강변을 따라 규제선 테이프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강혁은 규제선 바깥에 서 있었다. 검은 가죽 재킷에 짧게 깎은 머리, 185cm의 다부진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 위로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가 새벽빛에 드러났다. 처음 보는 사람은 은퇴한 권투 선수로 오해하곤 하는데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을 근무한 베테랑 형사 출신이었다. 42의 나이에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합정동의 탐정사무소를 차렸다. 그의 눈이 나를 발견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이 그의 인사였다. 뭐가 나왔습니까? 내가 물었다. 여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추정, 갈대밭에 반쯤 묻혀 있었어요. 사망 추정 시각은 최소 열흘 이상 된 것 같아요. 나는 장갑을 끼며 규제선 안으로 들어갔다. 국과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장 경찰들은 내 출입을 묵인해 주었다. 강혁이 뒤따라왔다. 시신은 갈대 사이에 엎드린 자세로 놓여 있었다. 강물이 불었다 빠졌다를 반복한 흔적이 옷에 남아 있었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다. 시신의 오른손이 가슴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 자연사나 익사라면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없다. 누군가 놓아준 거예요. 내가 말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있는 것. 시신, 모래에 찍힌 발자국 2종류, 시신 옆에 놓인 국화 1송이, 없는 것. 신원 확인 가능한 소지품 일체, 어색한 것. 그가 손가락으로 시신의 목 부위를 가리켰다. 목걸이 자국은 있는데 목걸이가 없어요. 나는 허리를 숙여 자세히 보았다. 피부가 부패하기 시작했지만 목 둘레에 가는 선 하나가 분명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걸고 있었던 사람의 흔적, 범인이 가져간 건가요? 아니면 범인에게 의미 있는 물건이었거나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 나오고 있었다.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이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그의 직관. 나는 그 직관을 4번이나 목격했고 4번 모두 그가 옳았다. 사무소로 돌아온 것은 아침 9시였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에 솟아있는 50층짜리 럭셔리 빌딩, 그 꼭대기 전층, 300평을 사용하는 강혁 탐정 사무소, 창문에 붙은 금박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났다. 강혁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억만장자였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중 탐정을 택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겠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엘리베이터가 50층에 멈추자 넓은 로비가 펼쳐졌다. 최고급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실시간 뉴스와 위성 지도가 흘렀다. 오른쪽으로는 첨단 실험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송태풍 박사가 이미 분석 장비를 가동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 보내줘요. 내가 말하자 송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옆에서 나정이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초미인, 연구조수이면서 사무소의 살림을 도맡는 사람이었다.
애나 씨 아침은 드셨어요? 나정이가 물었다. 차에서 김밥 먹었어요. 나정이가 픽 웃었다. 나의 어디서든 김밥을 먹는 습관은 사무소에서 이미 유명했다. 부검실에서도 태연하게 김밥을 먹었던 국과수 시절부터의 버릇이다. 본인은 이를 직업의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저혈당 예방을 위한 실용적 행동이다. 나는 늘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강혁이 메인 사무실 중앙의 대형 테이블에 현장 사진을 펼쳤다. 드론이 찍은 항공 사진, 내가 촬영한 근접 사진, 경찰이 제공한 전체 현장도 그가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국화.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옆으로 다가갔다. 사진 속 국화는 순백색의 꽃잎이 유난히 가늘고 길었다. 화훼시장에서 흔히 보는 것과 달랐다. 재배 농장이 한정적이겠네요. 송 박사한테 꽃잎 성분 분석 맡겨요. 그리고 강혁이 핸드폰을 들었다. 형한테 전화해야겠어. 강민혁, 검찰청 고위 간부, 강혁의 친형이었다. 전화는 짧았다. 형, 나야. 양평 팔당댐 상류 여자 시신 건 형 쪽으로 올라간 거 있어? 수화기 너머로 강민혁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혁아, 그거 아직 경찰 단독이야. 검찰로 안 넘어왔어. 근데 네가 왜 거기 있는 거야? 의뢰가 들어왔어. 3일 전에. 나는 강혁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3일 전?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의뢰가 들어왔다는 말인가? 강혁이 전화를 끊고 나를 보았다. 내 표정을 읽은 모양이었다. 3일 전 사무소에 여자가 찾아왔어요. 32살. 이름은 유진아. 자기 언니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언니요? 유세라. 35살. 3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강혁이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유진아가 가져온 언니의 사진이 있었다. 긴 머리에 하얀 피부, 가늘고 긴 눈매의 여자, 목에 가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나는 현장 사진을 다시 보았다. 시신 목에 가는 자국, 사진 속 유세라의 금목걸이, 탐정님, 설마.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오후에 유진아 씨가 다시 와요. 신원 확인을 해야 해요. 유진아는 오후 2시에 도착했다. 28 정도로 보였지만 32이라고 했다. 마른 체형에 창백한 얼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정이가 내온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강혁은 부드럽게 말했다. 유진아 씨, 힘드시겠지만 사진을 한 장 보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시신의 오른쪽 손목 사진이었다. 부패가 진행되었지만 손목 안쪽에 작은 문신이 보였다. 별 모양의 문신. 유진아의 눈이 커졌다. 찻잔을 놓는 손에서 힘이 빠졌다. 찻잔이 테이블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다. 언니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다. 그러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언니가 20살 때 새긴 거예요. 저랑 같이요. 그녀가 자기 손목을 보여주었다. 같은 위치에 같은 별 문신이 있었다. 나는 가슴이 아렸다. 강혁의 눈이 잠깐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형사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다고 한 적 있다. 지금 그 감정이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곧 프로의 얼굴로 돌아왔다. 유진아 씨, 언니분에 대해 더 말씀해 주세요. 직업, 교우 관계, 최근 행동의 변화, 무엇이든 좋습니다. 유진아가 말했다. 유세라 35, 양평의 대저택에 살았다. 결혼한 적은 없고 3년 전 사업가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다. 남자의 이름은 오정훈, 47, 건설회사 대표. 그런데 유진아가 말을 멈추었다. 뭔가를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얼굴이었다. 말씀하세요. 강혁이 부드럽게 재촉했다. 오정훈 씨한테는 전 부인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죽었어요. 사인이 뭐였습니까? 익사요. 팔당댐 근처 강에서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 문 앞에서 멈춰선 채 이쪽을 보고 있었다. 나정이의 커피 내리는 손이 멈춰 있었다. 나는 강혁을 보았다. 그의 눈썹 위 흉터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생각이 빠르게 돌아고 있다는 신호였다. 전 부인의 이름은요? 박현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나는 등줄기에 찬 것이 흐르는 걸 느꼈다. 박현아 3년 전 익사, 팔당댐 근처, 그리고 지금 유세라 같은 남자의 여자, 같은 장소,
같은 수법. 강혁은 바로 움직였다. 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내가 알아들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이미 검색을 시작하고 있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사무소에 있는 이유다. 2014년 7월. 박현아. 양평군 팔당댐 하류에서 시신 발견. 사인 익사. 사건 종결 처리. 자살로 결론. 내가 화면을 읽었다. 강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경찰 당시 담당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찾았습니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었다. 양평경찰서 강력반. 당시 반장이 퇴직했네요. 2016년에 만나야겠어요. 내일 오전에 가능하도록 잡아놓겠습니다. 강혁이 나를 보았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애나 씨는 내가 말하기 전에 다 해놓는요. 나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대답했다. 탐정님이 느리신 겁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좋았다. 그의 사고 회로를 읽는 것이 좋았다. 그것이 좋다는 사실을 나는 늘 숨겼다. 다음 날 우리는 양평으로 향했다. 내가 운전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강혁은 조수석에서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양평 방향으로 속도를 올렸다. 한강을 따라 달리는 도로에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박현아에 대해 더 알아냈어요. 내가 말했다. 듣겠어요. 2011년 오정훈과 결혼. 당시 오정훈 건설은 경기도 일대 리조트 사업으로 급성장 중이었어요. 박현아는 결혼 전에 무용가였고 사교계에서 상당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카리스마 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고. 완벽한 여자였군요.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잠시 말을 멈추었다. 결혼 이후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엇갈려요. 어떤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변을 지배하려 했다고 하고요. 죽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늘 그래요. 신화가 되거나 악마가 되거나. 강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한강의 물줄기가 넓어지고 양평의 산들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집에 가봐야 해요. 그가 말했다. 오정훈의 저택요? 네, 박현아가 살았고 유세라가 살았고 두 여자가 모두 죽은 곳. 퇴직 형사 최병수를 만난 것은 양평읍 내 작은 커피숍에서였다. 60대 중반의 남자. 퇴직 후 낚시를 하며 산다고 했다. 그런데 박현아의 이름을 꺼내자 표정이 굳었다. 그 사건은 자살로 종결됐어요. 당시 반장님께서 직접 종결하셨습니까? 강혁이 물었다. 최병수의 눈이 흔들렸다. 커피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위에서 압력이 있었습니까? 강혁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침묵이 길었다. 나는 녹음기를 켜지 않았다. 이런 대화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정훈이 그 지역에서 가진 힘을 당신들은 모를 거요. 최병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유서가 있었어요. 자필이었고 필적 감정도 일치했어요. 그런데요? 시신의 손톱 밑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 타인의 피부 조직일 수 있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건이 종결됐어요. 강혁과 내가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그 증거물은요? 폐기됐을 거요. 사건 종결 후 보존 기한이 지나면.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최병수가 우리를 붙잡았다. 조심하시오. 오정훈은 위험한 사람이오. 오정훈의 저택은 양평 강변에 있었다. 나는 차를 멈추고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언덕 위에 지어진 3층짜리 하얀 건물. 유럽풍 정원에 장미가 피어 있었고 정문에서 현관까지 자갈길이 곱게 뻗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러나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 아름다움 뒤에 두 여자의 죽음이 있다. 강혁이 말했다. 정면으로 가죠. 우리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40대 후반의 남자가 나타났다. 오정훈이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은빛이 섞인 머리를 뒤로 넘기고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웃는 얼굴이었으나 눈은 웃지 않았다. 강혁 탐정. 유명하시더군요. 초면인데 아시는군요. 이 지역에서 탐정이 오면 소문이 빠릅니다. 거실로 안내받았다. 넓은 공간에 고가의 가구가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초상화, 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입술 끝에 걸린 미소. 아름다웠으나 차가운 얼굴이었다.
박현아 씨입니까? 내가 물었다. 오정훈의 표정이 찰나 동안 경직되었다. 그러나 곧 미소를 되찾았다. 아내였습니다. 3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리고 유세라 씨와 함께 사셨지요. 강혁이 말했다. 네, 세라는 현아와 달랐어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오정훈이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세라가 실종된 지 3주가 넘었습니다. 저도 찾고 있어요. 찾고 계시다면서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강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오정훈이 잠시 침묵했다. 세라가 가끔 혼자 떠나는 습관이 있어서요.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강혁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강혁은 더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그의 눈이 체계적으로 공간을 읽고 있었다. 나도 보았다. 벽난로 위에 사진 액자가 5개 놓여 있었다. 모두 오정훈과 박현아의 사진이었다. 유세라의 사진은 단장도 없었다. 이 집에서 유세라는 투명 인간이었다. 박현아의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밤, 송태풍 박사가 분석 결과를 가지고 나왔다. 국화 꽃잎의 종류가 특이해요. 시중 유통품이 아니라 양평군 지역 한 곳에서만 재배하는 품종이에요. 하얀별이라는 이름의 계량종, 어디서 재배합니까? 강혁이 물었다. 청운 원예농장, 양평군 서종면.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송 박사가 안경을 밀어 올렸다. 이 농장의 주요 고객 리스트를 뽑아봤는데 오정훈 건설의 이름이 있어요. 3년 전부터 매달 정기 배송. 3년 전이면 박현아가 죽은 해잖아요. 내가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배송지가 2곳이에요. 하나는 양평 저택, 다른 하나는 송 박사가 종이를 넘겼다. 양평군 옥천면 산이 13번지. 이건 주소가 좀 이상해요. 주거지가 아니라 산에 해당하는 주소거든요. 강혁과 내가 동시에 일어섰다. 드론 띄워요. 강혁이 말했다. 나정이가 경납고에서 최첨단 드론을 가져왔다. 나는 조종 패널을 잡았다. 각종 장비를 다루는 것은 내 특기였다. 국과수 시절부터 현장 장비의 달인으로 불렸다. 지금 보내면 새벽 전에 영상 확보할 수 있어요. 내가 말했다. 부탁해요, 애나 씨. 드론이 옥상 헬리포트에서 이륙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깔리고 드론은 동쪽으로 향했다. 드론 영상을 확인한 것은 새벽 2시였다. 산이 13번지. 야간 적외선 카메라에 찍힌 것은 산속에 숨겨진 작은 묘지였다. 정식 묘역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묘비 하나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화면을 확대하자 글씨가 보였다. 박현아, 2014년 7월 사망. 이상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박현아는 공식적으로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을 텐데요. 2번째 무덤이에요. 강혁의 목소리가 낮았다. 오정훈이 개인적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왜? 나는 영상을 다시 돌렸다. 묘비 앞에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다. 시신 옆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꽃. 오정훈이 매달 국화를 이 묘지에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유세라의 시신 옆에도 같은 국화가 있었어요. 범인이 시신을 놓을 때 국화를 함께 놓았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마치 의식처럼, 마치 재물을 바치듯이. 소름이 돋았다.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집착이었다. 죽은 여자에 대한 끝나지 않는 집착.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 낮고 떨리는 음성. 이애나 씨, 저 유진아예요, 지금. 누가 집 앞에 있어요. 오정훈의 사람 같아요. 무서워요. 나는 강혁을 보았다. 그가 이미 재킷을 집어들고 있었다. 주소 보내요. 15분이면 갑니다. 내가 말했다. 강혁이 키를 던졌다. 애나 씨가 운전해요. 빠르게. 나는 키를 잡았다. 지하 주차장까지 달렸다. 검은색 포르쉐 카이엔이 대기하고 있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울었다. 마포에서 유진아의 집이 있는 망원동까지 야간 도로라면 7분이면 충분했다. 유진아의 원룸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떠나는 것이 보였다. 번호판을 읽었다. 외웠다. 유진아는 현관 안쪽에 웅크리고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괜찮아요? 내가 물었다.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1시간 넘게 아무 말 없이 강혁이 골목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빛났다.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능력. 형사 시절부터 타고난 것이었다. 타이어 자국. 그가 말했다. 대형 SUV 방금 떠났어요. 그가 돌아와 유진아를 보았다. 유진아 씨,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시면 안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 안전한 방이 있어요. 유진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쌀 힘도 없는 듯했다. 차로 돌아오는 길, 강혁이 말했다. 오정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찾아간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급해지겠네요. 내가 말했다. 형한테 연락해야 해요. 그가 전화를 걸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강민혁은 받았다. 형, 오정훈 건설. 양평 시채건이랑 3년 전 박현아 익사건 연결돼. 증거 확보하면 영장 가능한 거 있어? 혀가, 오정훈이면 양평 쪽에 정관계 인맥이 굵은 놈이야. 확실한 물증 없으면 힘들어. 물증 만들어 갈게. 조심해라. 전화가 끊겼다. 강혁이 창밖을 보았다. 새벽 서울의 거리가 텅 비어 있었다. 애나 씨, 네, 내일 그 산속 묘지에 가야 해요. 거기 뭔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무엇이 나오든 준비는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양평 옥천면 산 23번지로 향했다. 산길은 좁았다. 포르쉐를 두고 도보로 200m를 올라갔다. 내가 앞장섰다. 등산화를 신고 배낭에 감식 도구를 넣어왔다. 강혁이 뒤따랐다. 묘지가 나타났다. 드론 영상으로 본 것보다 작았다. 가로 2m, 세로 3m 정도의 공간에 화강암 묘비 하나, 그 앞에 시든 국화 몇 송이. 애나 씨, 이것 보세요. 강혁이 묘비 뒤를 가리켰다.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나의 유일한 현아에게 영원히 오정훈이 새긴 거겠죠. 내가 말했다. 그런데 아래를 봐요. 묘비 하단.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적혀 있었다. 두 번째 꽃을 받침. 2017년 3월. 두 번째 꽃. 3월. 유세라가 사라진 시기와 일치했다. 두 번째 꽃이 유세라라는 뜻이에요. 강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 남자는 박현아를 위해 유세라를 죽인 거예요. 제물로. 나는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다. 그러나 참았다. 이성을 유지해야 했다. 나는 배낭에서 카메라를 꺼내 묘비의 모든 면을 촬영했다. 그리고 묘비 주변의 토양을 채취했다. 증거가 될까요? 내가 물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강혁이 말했다. 결정적인 건 목걸이예요. 유세라의 목에서 사라진 목걸이. 오정훈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묘지 안에 함께 묻었을 수도 있고. 파봐야 하나요? 강혁이 한참 생각했다. 영장 없이는 안 돼요. 형한테 이 사진 보내고 정식으로 가야 해요. 나는 사진을 강민혁에게 전송했다. 답장이 왔다. 내가 움직여 볼게. 시간 좀 줘라. 사흘이 지났다. 강민혁이 영장을 받아냈다. 그 사이 송태풍 박사는 유세라의 시신에서 채취한 모발의 독소 분석을 완료했다. 만성적으로 수면제를 투여받은 흔적이 있어요. 최소 2달 이상, 송 박사가 말했다. 스스로 복용했을 수도 있지만 이 용량이면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지속됐을 거예요. 유세라가 도망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나정희가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송 박사가 추가 서류를 내밀었다. 3년 전 박현아 건, 당시 폐기됐다고 한 손톱 및 이물질 데이터를 복원했어요. 디지털 백업이 국가수 서버에 남아 있었거든요. 내가 그 서류를 받았다. 분석 데이터를 읽는 순간 숨이 멈췄다. 이거 오정훈의 DNA와 대조해야 해요. 형한테 전화. 강혁이 말했다. 2017년 4월 8일 영장이 집행되었다. 강민혁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과 경찰 합동팀이 양평 저택을 압수수색했다. 강혁과 나는 현장에 동행했다. 민간인 자격이었지만 강민혁이 배려해 주었다. 저택 안에서 발견된 것들. 하나, 오정훈의 서재 금고 안에 금목걸이 하나, 유세라가 생전 착용하던 것과 일치하는 디자인. 둘, 금고 안에 일기장. 오정훈의 자필. 그 안에 적힌 것들은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박현아에 대한 집착, 그녀가 자신을 떠나려 했다는 사실, 그래서 영원히 곁에 두기로 했다는 문장, 그리고 유세라에 대한 기록, 현아를 닮았다. 그러나 현아가 아니다. 현아에게 바쳐야 한다.
셋. 지하 와인 셀러 뒤편에 숨겨진 방. 그 안에 박현아의 유품이 가득했다. 옷, 구두, 장신구. 3년 전 죽은 여자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유세라는 이 집에서 박현아의 그림자로 살았던 것이다. 오정우는 저택 2층 발코니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경찰차에 실리기 전 강혁을 보며 말했다. 현아는 나를 사랑했어요. 나만을. 영원히.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져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사건이 종결된 것은 5월이었다. 오정우는 유세라 살해 및 박현아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3년 전 박현아의 손톱 및 이물질 DNA가 오정훈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 나왔다. 자살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살인이었다. 유진아는 사무소를 찾아왔다. 예전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그녀가 강혁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비용입니다. 강혁이 봉투를 밀어 돌려주었다. 받지 않겠습니다. 왜요? 유진아 씨. 앞으로의 삶에 쓰세요. 언니분의 목까지 유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그녀가 돌아보며 작게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강혁은 늘 그랬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고뇌하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때로는 사건이 끝난 후에도 오래 침묵하는 사람. 저녁 사무소에 둘만 남았을 때 강혁이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나는 커피 2잔을 들고 옆에 섰다. 탐정님, 네, 오정훈 말이에요. 마지막에 현아는 나를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강혁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네, 그게 사실일까요? 강혁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에요, 애나 씨. 소유하려는 순간 그건 집착이 돼요. 집착은 상대를 죽이고도 사랑이라 부르게 만들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한쪽 눈썹의 흉터 위로 서울의 불빛이 흘렀다. 이 사람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커피를 마셨다. 뜨거웠다. 애나 씨. 네, 고마워요. 이번 사건, 애나 씨가 없었으면 풀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안경을 밀어 올렸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숨기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탐정님이 느리신 거예요. 제가 빠른 게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 빨라지는 것이었다. 그가 한 발 내디디면 나는 2발을 내디뎠다. 그것이 좋았다. 그것이 좋다는 사실을 오늘도 나는 숨겼다. 강혁이 웃었다. 흉터가 주름 사이로 스며들며 부드러워졌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나를 애나 씨라고 부르는 그 존칭 뒤에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란히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이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가 무너지고 있을 이 밤에 우리는 여기 있었다. 그들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위로 이번에는 죽은 여자의 얼굴이 겹치지 않았다. 현아의 그림자는 거쳤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도시 어딘가에 또 다른 그림자가 누군가의 삶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다음 사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